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고려신용정보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그런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배당 수익률, 안전마진 이런 것들은 저는 꽤나 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채권 주심의 1등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기업이고, 가끔씩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광고도 하죠.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가 더 이상 유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에 2020년도에 만기가 예정되었던 그런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가 올해 3월까지 만기가 되었고, 올해 3월에도 한 6개월 정도가 추가적으로 좀 연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6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연기가 되면서 동시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배드뱅크입니다. 배드뱅크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그런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이제 만기가 다가온다는 것은 결국 그 만기를 이제는 유예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자영업자들의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주택 공급의 대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갚지 못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악성 채무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 대한민국 역사상에 역대급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채권 추심 1위 기업인 고려신용정보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대출 만기, 역대급 대출 만기가 꾸준하게 유예가 되었고, 올해 3월까지 유예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작년 매출, 작년 실적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꽤나 크게 상승을 했어요.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이번에는 법인세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그것보다 조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1년까지 정말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조를 보았을 때는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채권 추심이라는 그런 산업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이 매우 뛰어납니다. 실제로 고려신용정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대부업체죠. 대부업체 같은 경우도 매년 300%, 200% 이렇게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나아지면서,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성장세를 빠르게 보이면서 영업이익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당연히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올해부터 이제 대출업자에 대한, 그러니까 만기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자회사들의 그런 호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적의 성장이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고려신용정보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채 규모 같은 경우도 매년 100% 이상씩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 채권 추심이라던가 혹은 대부업체를 통한 금리, 쉽게 말해서 금리 따먹기라고 하죠. 이 금리에 대한 영업이익도 충분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의구심 중에 하나가 이 정부의 인수위에서, 그러니까 차기 정부죠. 차기 정부의 인수위에서 배드뱅크를 만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 배드뱅크를 만들 경우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탕감한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면서 채권 추진업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제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배드뱅크 있었고요. 2004년 그리고 2003년 카드대란 때도 배드뱅크가 있었습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러한 금융 소외제를 지원하기 위한 갖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네, 역대급 위기가 터졌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그 위기를
좀 감소시켜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위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차선 체계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터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지, 위기를 완전히 뭐 국가가 떠안겠다 이런 식의 정책은 사실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아마 올해 이제 만기 연장이 정말로 끝이 나면서 채권 추진업체들의 그런 수혜 정도가 생각보다 클 수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런 신용에 대한 리스크 이슈가 다시금 떠오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드뱅크라는 것은 일단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런 인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실 채권이라고 하죠.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빚을 이제 하나의 이제 정부 기관이 새롭게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그 배드뱅크가 이제 떠안게 되는 구조다. 그러니까 배드뱅크는 쉽게 말해서 채무자를 위한 정책보다는 사실 은행을 위한 정책이에요. 은행의 리스크가 가지 않도록 그 채무를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제 채무자들이 이제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 주담대라고 하죠. 이 주택담보대출처럼 뭐 20년, 많게는 뭐 30년 이런 식으로 그 대출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그리고 아주 일부의 빚을 탕감시켜주는 그런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즉 이런 것들을 해봤자 그 터질 위기는 터지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규모를 봤을 때에는 사실 상당 부분이 결국에는 좀 리스크가 터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2금융권과 3금융권에 쏠려 있는 그런 부채 비율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쉽게 갚을 수가 없다. 특히 금리가 지금 상승하는 지금의 기조로서는 이 이자도 못 갚는 이런 주체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압도적인 1등 기업인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도 꽤나 좀 수혜를 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이제 수혜를 보는 쪽은 당연히 금리 장사를 하는 이런 금융권들도 있지만, 이런 채권 추진 업체들 같은 경우도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인구라던가 그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자영업자 대출만 200조가 넘어요. 자영업자에 대한 그러니까 만기 대출이 밀리고 있는 대출만 200조가 넘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에서 이 역시나 갚지 못하고 있는 부채들, 그러니까 채무가 안 되고 있는 부채들만 1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는 부채들만 300조가 넘는 그런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997년 이후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가격 급등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그로 인한 또한 어떠한 자영업자들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9월, 늦어도 올해 12월 전에는 이 만기 대출이 완전하게 이제 끝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끝나는 동시에 이제 배드뱅크라는 혹은 다른 이제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혹은 은행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있을지언정, 이런 정책이 나오는 그런 속뜻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금융위기라던가 이런 위기가 터질 때마다 이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결국 터졌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금융위기라던가 혹은 어떠한 리스크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터진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죠. 이제 그들이 채무를 갚지 못하고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 추진 업체들의 그런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그러한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고려신용정보가 가지고 있는 채무 비율만 하더라도 매년 이제 100% 이상씩 매우 좀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집값 급등,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 분들의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업체 업종의 성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매년 100% 이상의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요. 뭐 실적은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올해부터 폭발적인 트리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염두를 해야 된다. 특히 배당 수익률도 매년 3% 이상씩 이제 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어떠한 이슈를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고려신용정보에 대한 분석이었고, 그 외에 뭐 채무라던가 뭐 부채 규모라던가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 배드뱅크, 정부 인수, 차기 정부 인수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까지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